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영재라고 합니다. 지금 저와 같이 이 시간에는 은퇴 후에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은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내 주된 일자리에서 일을 놓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은퇴했다고 그냥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나이를 찾는지에 대한 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한국은퇴생활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하면서 그 많은 그 퇴직을 맞은 분들, 그다음에 퇴직을 앞둔 분들하고 같이 은퇴 후에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이것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반적으로 도대체 은퇴 후 일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일단 신중년이라고 하면 50대, 60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퇴 후에 도대체 노동시장이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거든요. 이 바뀐 패러다임 하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자리를 가져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왕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퇴직을 앞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 퇴직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다행스럽게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원치 않게 일찍 나와서 은퇴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퇴직을 앞둔 분들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직장인들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오는 나이가 몇 살 정도일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직장인들의 정년은 지난 2017년에 모든 직장인들이 60세로 58세에서 60세로 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62세, 대학 교수님들은 65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오는 나이가 몇 살인가? 이거 정부 통계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부 통계 자료인데 가장 빠르게 나온 나이가 49세, 가장 늦게 나온 나이가 49.4세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49세를 전후로 해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직장인들 가운데서 주된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직장인들은 전체 직장인들 가운데서 몇 퍼센트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 가장 오래 근무한 곳에서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라고 봤더니 파란색 7.5% 있죠. 이게 정년퇴직이에요. 나머지는 명예퇴직 또는 권고사직, 원치 않는 퇴직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정년까지 일을 하는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49세를 전후로 해서 주된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은퇴기의 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적, 신체적 활력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 장인어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 장인께서 안타깝게도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83살 연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100살까지 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성 폐렴이 오면서 11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 장인께서 젊어서 하시던 일은 큰 공장 기관실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최고의 보일러 기술자셨을 거예요. 한 30년 전에 그 회사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라. 왜냐하면은 기술 좋으시죠, 성실하시죠, 누구보다 그 공장을 잘하는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년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통해서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3살이 된 그 순간까지 현직에서 계셨다니까는요. 자, 그런데 제 장인께서 출근을 하실 때 일주일에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연세가 계시니까 풀타임으로 한 것은 아니고 월요일하고 목요일 주 2회 출근을 하셨어요.
근데 출근하실 때는 어떠셨냐면 그 전날, 출근 전날 건강하시니까는 보통 그 진지 드실 때 반주로 소주 한 병 정도 거뜬히 잡수셨거든요. 그 좋아하시는 약주도 그 전에는 안 드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첫 전철을 타고 출근하십니다. 5시 반이거든요. 그때 출근하셔가지고 3시나 4시쯤 퇴근하시는데, 퇴근하시고 집에 오시면은 너무나 활기차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출근할 때 겪었던 일, 그 다음에 회사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타까운 저 바보 같은 이야기였지만, 제가 제 아내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여보, 장인 어른께서 그 연세가 계시니까는 조만간 그만두실 것 같은데, 그만두시면은 그 활력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된다.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 기억도 납니다. 자,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자, 지금 은퇴 생활에 접어든 중장년들은 평생을 일만 하시던 분들입니다.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랬던 분들한테 일이 없어진다? 아마도, 이것저것 때문에 집에 계시지 못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근데 사실 중장년 그 재취업에서 제일 큰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그 여기저기 하려고 쭉 그 이력서를 넣었는데 한 100통 넣었더니 합격 통보가 왔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한 달 급여를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말고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00만 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지금 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 3.5%로 동결했거든요. 지금 시중금리가 3.5%대 왔다 갔다 합니다. 4%라고 가정하면은 1억을 은행에 예치해야 1년에 400만 원 이자 소득 기대할 수 있습니다. 3억을 넣어야 1,200만 원, 월 100만 원 소득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이야기? 내가 퇴직 후에 100만 원이라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많다 적다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금융 환경에서 적어도 내 노후 자금을 5억 이상 추가로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을 했다는 변화를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어딘가 하면 이 휴대폰입니다. 어떤 말씀? 불같이 울리던 휴대폰이 딱 퇴직하고 3개월만 지나면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요. 이유가 있어요. 이 휴대폰에 보면은 몇백 번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을 텐데 그분들의 70% 이상은 전부 다 일과 관련된 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에 복잡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적 관계가 끊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동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통한 일자리는 앞으로 우리가 사회공헌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또 은퇴자들의 가장 이상적인 일자리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퇴직 후에 60세 이후에 과연 우리가 일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한번 현실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중장년의 재취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직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퇴직 전에 하던 일을 회사만 바꿔서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이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직을 했다는 것은 내가 나의 어떤 경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니까는 내 경력을 살릴 수가 있고 이직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장년이 재취업을 하면서 이직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옛만큼 자기 경력 관리하지 않은 이상 이직은 진짜 힘들어요. 그럼 대안으로 나오는 건 전직인데 전직은 뭔가 하면은 내가 퇴직 전에 하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배워서 취업을 하면서 전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니까는 내가 새로운 경력을 개발하는 거죠. 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모르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이 걸리죠. 이것에 따르면 비용이 또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직이 아닌 전직을 하면서 이를 노동의 개념, 돈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잡 매치가 진짜 힘들어져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필요해서 이력서를 받았네. 이 이력서의 나이가 60세가 넘었어. 그런데 또 이 일의 초짜야. 자, 고용주가 나를 고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내가 원치 않던 간에 전통적인 일인 급여를 받는 노동에 대한 포션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빈칸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자, 채워놓은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의 포트폴리오가 확장되게 됩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취미활동, 여가활동이 있습니다. 이거 즐기시는데 일의 한 연장선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자, 봉사활동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의 한 연장선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 퇴직자들한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배움활동입니다. 이것도 일의 한 연장선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이것이 각각 따로 노는 것 같지만은 어느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통합되는 이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지금 퇴직하신 은퇴 생활에 접어든 우리들한테 제일 큰 문제가 뭐다? 평생 일만 해왔기 때문에 일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혹시 이거 시청하고 계신 그 시청자들 가운데서 선생님들 가운데서 난 취미활동 5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지 않다라는 거죠. 많기는커녕 하나, 두 개가 전부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하면 행복한 것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남들이 찾아주질 못해요. 내가 직접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진짜 열정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은퇴기에 접어든 지금서부터입니다. 열정을 갖고 모든 일을 한번 접해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맞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평생 할 수 있는 일로 발전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작업에 성공하신다라면은 아마도 은퇴 후에 나의 삶의 질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내가 하나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니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제 친구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여기 골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 친구 녀석이 골프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얘가 잘 쳐. 근데 이 녀석이 어떤 짓을 했냐면 나이 50이 됐을 때 골프와 관련된 티칭 프로 자격증 따겠다고 미국으로 갔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티칭 프로 자격증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운전면허증 같은 플라스틱 자격증을 가지고 야, 나 이거 따왔어 하는데 친구들이 그 모습 보고 다 비웃었습니다. 왜? 자기가 암만 골프를 잘 치고 라이센스가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얘한테 레슨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요. 주민센터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떤 내용에 그 지역 청소년들이 골프 체험할 수 있는 골프 체험 교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비록 동단위로 움직이겠지만 향후 5년 내에 이것을 9단위까지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년 후가 어떤 때냐? 이 친구는 이버처럼 자기는 65세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친구거든요. 자, 자기가 은퇴를 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명함이 생겼어요. 일할 장소가 생겼어요. 사람을 만납니다. 재능기부 프로그램이지만 작지만 레슨비 받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가 내가 좋아하는 골프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니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일로 확장시키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퇴직 후에요. 우리 젊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내가 10대, 20대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도전해 보세요. 물론 30년, 40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럼 새로운 일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도전조차 하시지 않으면 진짜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또 제가 많은 상담 경험에서 보면은 이렇게 내가 젊었을 때 하던 일을 가지고 그것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실마리가 풀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2년 전인가 드라마에 나빌레라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드라마의 저기는 어떻게 됐냐면은 자, 박윤환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박윤환 씨는 설정에 70세 된 그 은퇴자입니다. 한데 젊어서는 평생을 우편 집배원으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60세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은퇴 생활을 지내고 있는데 70세가 됐을 때 우연히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 그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 뭔가 하면 바로 발레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보시면은
70세 된 덕출 씨가 발레리노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잔잔하게 그렸는데 진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동을 주는 이런 드라마였습니다. 꼭 젊었을 때 하던 일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 숲해설과 문화관광 해설사, 또 도슨트 같은 이러한 새로운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형 일자리, 해외봉사형 일자리,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가형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우리의 주변에 보면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꼭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신중년 노동시장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요것은 인생 3모작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냈는데 이것은 지난 정권에서 고용과 관련된 그 부서에서 모여가지고 인생 3모작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자, 인생 1모작은 언젠가 50세까지입니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오는 나이가 49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주된 직장에서 일을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2모작은 뭔가 하면은 50세가 됐을 때 일부는 주된 직장에서 남아있지만 일부는 튕겨져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튕겨져 나오고 난 다음에 그분들은 다시 재취업 일자리를 찾기도 하고 또 일찌감치 사회공헌 일자리로 가기까지도 해요. 자, 이게 언젠가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인 62세에서 65세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금을 받는 시점서부터 인생 3모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일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 겁니다. 그 다음에 재취업 일자리에 남아있는 분들도 아주 더 적을 거고요. 많은 분들은 사회공헌 일자리에 노출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인생을 주된 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세 군데로 와서 인생 3모작에 대한 개념은 도출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사회공헌 일자리에 대한 것은 다른 기회에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재취업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5060 세대는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 걸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5060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도대체 이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어떠한 그 흐름을 가지고 가는가를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 제목이 5060 일자리 노마드족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노마드족은 뭐죠? 유목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식의 보고서 제목을 도출해냈는가를 봤더니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먼저 5060 세대는 보니까는 54.5세의 주된 직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제 말씀하고 좀 다르죠? 앞서서 49.4세라고 하는데 왜 54세냐? 모집당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앞서서는 40대도 포함된 상태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40대가 빠져버리니까 50대, 60대니까 아무래도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주된 직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50대 초중반이니까 그냥 있을 수 없죠. 5.8개월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 퇴직자들 가운데서 80% 정도가 첫 번째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19.1개월 있다 나옵니다. 자, 19.1개월 있다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또 한 5개월 정도 구직 준비를 했다가 그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두 번째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두 번째 직장에선 19.5개월 있다 다시 튕겨져 나옵니다. 자, 이분들 가운데서 절반 정도가 한 4개월쯤, 한 4.8개월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세 번째 직장에서는 16.5개월 근무하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자르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고민할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 참여한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이 졸업을 하면서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20년, 30년, 40년 일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난 다시 취업을 하면 정규직이라는 개념밖에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규직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난 정규직만 고집을 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우리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처음 사회생활 할 때 취업할 곳이 없어가지고 정규직 취업을 못하고 계약직에 기간직 취업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애들이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계약직 기간직으로 전전하는데 30년, 40년을 정규직으로 일했던 우리들이 난 정규직이면 아니면 안 돼. 이러는 건 젊은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볼 수 있죠. 하니까는 일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다음 또 하나 60대 이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봤더니 60대 같은 경우에 60% 정도가 일자리에 남아 있고 70대도 36%가 일자리에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나이 든 분들이 점점 더 일자리에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앞으로 우리들은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바로 신생아 숫자 때문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이나 저나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90만 명에서 100만 명 기본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2023년 신생아 숫자가 몇 명으로 발표됐는 줄 아십니까? 23만 명이었어요. 23만 명. 작년에 그 전해에 비해서 19,200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하나 더 치명적인 건 뭔가 하면은 학대 출산율인데 이게 0.72명으로 나왔거든요. 학대 출산율은 뭔가 하면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들의 숫자인데 아니 동정녀 마리아도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부부가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2.1에서 2.2명은 돼야지 인구가 그대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0.72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난 것은 어떤 데이터가 나타났냐면은 노인 부양 비율인데 이것은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든. 이 노인 대비 젊은 생산 가능 인구가 몇 명인가를 봤는데 지금은 보니까는 청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27%니까는 27%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12년이 지나면은 2명이 1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40년 채 안 될 것 같아요. 한 30년 조금 지나면 1대1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어떤 이야기? 자,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대단히 뛰어나요. 하지만 진짜 복지가 필요한 우리 나이 때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 우리 선배들이 누리고 있는 복지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얘기라는 얘기죠. 각자 도생.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의 정부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직접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장년들이 취업하는 것이 어떤 쪽에 있는가? 자, 제일 많은 것이 단순 노무직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이나 준전문가에 대한 비율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중장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은 청소원과 경비와 같은 단순하고 허드렛 일들에 종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일들의 특징은 직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요. 자, 이 통계를 보니까는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오는 나이가 49세 전후입니다. 정년퇴직이 60세까지 58세에서 60까지 늘었는데 실제 정년까지 가는 사람들은 7.5%에 불과하고요. 자, 그런데 OECD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은요. 이런 조사를 했어요. OECD 회원국 가운데서 국민들이 가장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국가가 어디냐?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남성들은 72.9세까지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49세에 퇴직해서 73세까지 25년입니다. 무려 25년 동안을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열악한 노동시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 아니, 지금 노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인 지금 60대, 70대 선배들이 노예 삶이 힘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열악한 노동시장에 노출됐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졌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3단계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자, 학교 졸업했다, 20대 중반에 취업을 했다, 정년까지 직장 생활을 했다, 한 58세에서 60세 정도에 정년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노후 생활을 10년 길어야 20년 하다 말았어요. 아주 깔끔했습니다. 이와 같은 3단계 인생을 거쳤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요즘 애들은 30세 전후에 취업을 하더라고요. 하고 불행스럽게도 한 20년 일을 하다가 어쨌든 간에 운 좋게 정년까지 갔다라고 가정하죠. 그래서 60세에 그 정년퇴직을 하네. 한데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30년, 40년 재수 없으면요 50년, 60년을 더 살게 생겼어요. 지금 정년을 앞둔 50대 중반 이후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에 노출이 돼 있을 겁니다. 어떤 과도기? 이제 곧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지만은 이 정년이라는 큰 이슈가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과도기를 정년이 60이 아니라 50대 중반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50대 중반이 제일 중요합니다. 50대 중반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하면은, 자, 나는 지금 앞으로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자,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는 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일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여기에서 나에 대한 정리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이거 분석해 주셔야 돼요. 그러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 경력을 그냥 가져갈 수 있느냐. 그냥 가져갈 수 있다면 진짜 다행이고요. 가져갈 수 있는데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이거 보완해 줘야 됩니다. 또는 하다 보니까 나 이거 경력 그냥 가져갈 수 없어. 새로운 경력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대안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이 과도기에 2년 또는 3년에 걸쳐서 어떻게 필요하면 학위를 따셔야 되고요. 필요하면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필요하면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필요하면 자격증을 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일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난 그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좀 여유 있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 거야.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들 코이카 해외 봉사단 아시죠? 제가 코이카 시니어 봉사단원들 그 소양 그 강사로 들어가서 그분들을 많이 뵀어요. 그런데 제가 뵌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인상에 남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신가 하면 이분은 중학교 국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은 당신은 퇴직하고 나면은 해외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코이카 해외 봉사단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가고 싶어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코이카에서는 수원구로부터 수요 조사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를 파견해 줄 테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지 우리한테 신청을 하세요. 이걸 받아가지고 그 스펙에 맞는 분이 갈 수가 있는데 이 국사 선생님이 되려면 뭔가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한국사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경력으로 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3년에 걸쳐서 뭘 취득을 하셨냐면은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을 하신 거라 해서 한국어 교사로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봉사활동을 하겠으면 어떤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는 자, 나는 내가 보니까는 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난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안 쓴 것 같아. 난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난 놀면서 살 거야. 이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최고의 의사결정이에요. 자,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선생님들 주변에서, 선생님들 가정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경험이 많은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 말씀 드리면 어떤 남성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이프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도 아주 현명하고 경험이 많으시지만은 내가 가장 현명하고 경험이 많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해서 내가 어떤 결정하도 그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가지고 어렵게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냐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인공지능 이야기 지금 아주 그냥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작년 이맘때, 작년 3월 달에, 작년 3월, 4월을 인공지능, 챗 GPT 쪽에서 아주 그냥 아주 무지하게 빠른 변화였다고 하는데 3월, 4월 불과 3주 사이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어요. 지난 20년, 30년 동안 변화가 그때 3주 사이에 다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그렇게 어렵게 개발한 나의 새로운 삶을, 새로운 것을 가지고 끝까지 가져갈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전 서울에서 쭉 출생해서 자랐는데 제 기억에 옛날에 버스 안내양 기억하십니까? 버스 안내양이 80년대 초반까지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버스 안내양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전 지금 제일 두려운 직업군 중에 하나는 지금 퇴직하고 난 다음에 개인 택시 가지고 운전하려는 친구들 참 많거든요. 물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진행은 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거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앞서서 인공지능처럼 그냥 확 발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는 순간에 이게 공유 경제하고 같이 결합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운전이란 직업군은 없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례로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지금 현상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어렵게 새로운 것을 개척을 했지만 이거 가지고 주구장창 갈 수는 없다. 그러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또다시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고 또다시 새로운 삶을 개척을 하고 또다시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고 또다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렇게 3단계 삶에서 다단계 삶으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과도기를 그런 것은 두더라도 일단 첫 번째 고민은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과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익숙했던 과거는 결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심리가 어떤가 하면은요, 익숙한 것에 그냥 있으려고 해. 편해지려고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침잠하에 있으면은 내가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퇴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여기에 퇴직을 앞둔 분이나 퇴직한 선생님들한테 하나 제안해 드릴 게 뭔가 하면은 자, 우리 은퇴자들한테는 앞으로 버려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뭔가 나의 사전에는 나폴레옹은 불가능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 은퇴자들한테는 나의 사전에는 왕년해가 없다. 또는 라떼해가 없다. 왜냐? 은퇴했던 사람들 입에서 왕년에 내가 어땠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은퇴자로서는 루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일을 실행해야 되고 선배들로부터 멘토를 멘토를 둬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그려야 되는데 그럼 자 우리 중장년의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은 뭐냐? 저는 감히 4차 산업혁명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공지능은 우리한테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가 튀어나왔어요. 4차 산업혁명, 챗GPT 같은 것은 우리 중장년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죠?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거야말로 우리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여기 계신 50대, 60대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제가 지금 60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얼마였냐면은 107달러였어요. 실제 통계청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리핀이 250달러였더라고요. 자, 어떤 이야기? 우리들은 아프리카 수준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랬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2017년도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지금 1,000달러, 2,000달러에 불과해요. 자,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디였냐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위치가 선진국 그룹으로 그룹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 유엔 역사상 이런 경우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 우리들은 아프리카 수준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주역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성공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선생님들 여러 분야에서 있다가 정년을 맞고 은퇴 생활에 접어드셨을 텐데 선생님들께서 젊어서 일하시던 분야 거기서 내가 갖고 온 노하우들 세계 최고 수준의 적이 아닙니까? 우린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한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갈지는 지금 현재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몰라.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좀 보자라는 얘기죠. 맨눈으로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나의 젊었을 때 나의 경륜, 내가 쌓았던 경륜과 새로운 바뀐 세상의 것과 매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매치해 주면은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과실은 엄청나게 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중장년들 코딩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코딩 학원 가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젊은 애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한다? 큰 흐름을 보면서 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에 어떤 식으로 매치를 시킬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과연 그럼 난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 정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경험치를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를 제가 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까지 30년, 20년, 30년 경험했던 것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자산, 나의 주특기가 뭔가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려면 참 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제가 방법을 지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이러한 그 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던 일들을 시계열적으로 쭉 정리를 해 주세요.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일 한 번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젊어서 어땠어가 아니라 내가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나는 그 제조업체에서 광고 파트에서 일을 했었어. 그러다가 내가 한 2년 일을 하다가 광고 회사로 내가 이적을 했어. 그래서 광고 회사로 이적을 해서 A라는 회사에서도 있고 B라는 회사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광고 회사에서 내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내가 금융회사로 왔네. 금융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왔고, 거기서 내가 어떤 조직을 했어.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어떤 식으로 했어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하셨던 일들을 시기별로 쫙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이걸 정리를 쭉 해주세요. 정리를 쭉 해주시고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과정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성공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연차가 많으시니까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성공했던 경험들 가운데서 7가지만 한번 출연해 보세요. 7가지만. 더 되시겠지만 7가지만. 이건 뭐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7가지만 쭉 한번 추려보세요. 자, 내가 광고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가 그때 업계에서 한 15위 정도 있는 회사에서 업계 최고의 광고회사와 경쟁 피트를 해가지고 내가 이겨서 그 프로젝트를 내가 수주했네. 아주 훌륭한 성공 경험이죠. 내가, 어느 회사 이 생산 파트에 있을 때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어. 근데 이 기계 때문에 다들 너무나 힘들어 했는데, 자, 이 기계를 다룰 줄 몰라서 힘들어 했는데, 내가 그 매뉴얼 보고, 그 매뉴얼 번역하고 하면서 이 기계를 성공적으로 돌린 그 경험이 있어. 이런 식의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 그럼 이걸 쫙 한번 정리를 해 주시라라는 이야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1등서부터 7등까지 내 주관적으로 등수를 매겨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각 그 성공 경험에 대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문제를 도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 활동 및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러고 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적어주시는데 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결과는 뭔가 하면 이것을 그냥 두리뭉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결과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가? 자, 그래서 생산성이 5%가 향상이 됐어. 그래서 공기가 3개월이 단축이 됐어. 전반적으로 했을 때 이 예산이 5억이 절감이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음과 같은 경력 자산으로 적어두세요. 자, 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 자, 여기서 이게 7가지 성공 경험이니까 이게 7장의 내 그 경력자산이 나올 겁니다. 자, 나 어떠한 성공 경험이 있는데, 자, 이건 어떤 것이 문제였어? 자, 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어? 어떤 활동과 행동을 했어?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네? 자, 이런 것 7장 쫙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했던 활동들을 쫙 보면, 아, 그럼 나의 핵심 역량이 뭐다라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나의 경력 자산인데, 자, 적어도 우리가 세상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핵심 자산이 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나하고 어떻게 조인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참석한 선생님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일 삼아가지고 3가지. 첫째, 내가 이제까지 어떤 일을 해왔다라는 것에 대한 내가 했던 일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내가 성공했던 경험을 정리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내가 나의 경력 자산이 어떻게 됐다는 나의 경력 자산이면서 핵심 역량을 끄집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을 왜 하느냐?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필요하느냐? 크게 봐서는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떤 분야의 변화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것과 내가 어떻게 조인을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커다란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지금 선생님들께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작성을 한다. 또는 나의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력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까? 이 채용 담당들이 이력서를 볼 때 이력서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뭘까요? 경력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력서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경력 요약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약된 것에 대한 2줄, 3줄의 경력 기술을 다 넣어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에다가 이것에 대한 경력 기술을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죠? 아주 그냥 스토리를 붙여가지고 아주 그걸 내 이야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내가 이력서를 쓸 때 가장 중요시하는 나의 경력 자산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찾는 방법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핵심 역량이 뭐다, 나의 경력 자산이 뭔가를 보고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이나 여기에서 변화되는 것에서 맞는 것을 이렇게 융합해가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기 위해서는 스코어보다 행동이, 계획보다는 실행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예를 하나 들으면서 이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중장년들한테 기회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시는 우리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으다라는 P2P 대출업체가 있어요. 이 회사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대출 신청을 받아서 이 회사에서 어떤 것을 하냐면은,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죠. 투자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업을 만든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 대학에서 통역을 가르치던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성분이신데 이 교수님께서 종신교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P2P 대출업체를 만든 거거든요. 자, 왜 이 교수님께서, 통계학과 교수님께서, 그것도 미국에서 종신교수를 했던 분이 왜 종신교수 자리를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이런 P2P 대출업체를 만들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 3.0이라는 개념이 10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그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빅데이터의 오픈이에요. 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이 빅데이터, 병원에 대한 빅데이터 시스템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건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병원의 매출이나 병원의 그 재무제표나 매출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 빅데이터에 오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계학을 전공한 학자 입장에서 데이터를 보면 패턴이 보이고 이 패턴을 분석하게 되면은 이 병원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도의 가능성을,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빅데이터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한 요소죠. 통계학과 교수님으로서 데이터를 봤던 어떠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어떠한 요소인 빅데이터와 학자로서, 통계학자로서 데이터를 봤던 나의 능력을 조합을 시켜서 P2P 대출업체라는 새로운 이러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사회의 변화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그 과실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가장 좋은 것은 나의 경험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경력을 개발하고 나의 일을 찾는 것이 내가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